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구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40년 전 군 입대로 헤어지게 된 옛 애인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업무상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옛 애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연락처로 전화해 40년 전 애인과 만남도 가졌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이 공무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옛 애인의 입장에서 잘못 생각하면 스토킹이 될 수도 있는 또 끔찍한 내용이 자칫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40년 전 연인이 왜 궁금했을까요? 네, 법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정보 유출이나 훼손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처럼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이용한 경우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에 까다롭고 복잡한 동의 절차를 밟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특히 A씨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열람했을 경우에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과실 정도에 따라서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것이 보호되어야 사실은 자칫 이거를 핑계로 삼아서 필요했다는 걸 핑계로 삼아서 이거를 허용하게 될 경우에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오는 엄청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 공무원들이 여기에 접근한 기록들, 컴퓨터에서 한 기록들이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절차가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던 기록, 접근했던 기록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공무원들이 무단 조회하거나 열람했던 것들을 걸러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실제로 아마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엄격히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자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정말 늘 차분하고 자상하고 이렇게 상담을 잘해 주시는데요. 네.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그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요. 전세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점들이 정말 많죠? 네, 요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관한 문제가 정말 많은데요. 1개월 전이냐, 2개월 전이냐, 그리고 갱신을 할 때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추가 갱신 청구를 막을 수가 있느냐,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어렵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전세금 관련 사안인데요.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가 직접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전셋집을 뺐는데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인 가족인데요. 2012년에 입주를 했고 2017년도에 집을 빼서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말쯤 참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까지 했는데요. 집주인은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어제 만났는데요. 별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들어간 집인데 아직까지 대출 이자도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2017년에 집을 뺐으면 4년 넘게 전세보증금을 안 주고 계시는데 이거 사연 주신 분 되게 착하신 분이시다. 네. 그죠? 네. 집주인이 너무하신데요?
네, 사연의 경우에는 관사로 들어가게 되셨으니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러니까요. 만일에 이미 이사갈 집을 계약했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가는 곳에 보증금으로 쓰셔야 되는 경우나 뭐 매수한 집에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 경우는 정말 난감하시겠죠. 그나마 정말 그래서 많이 이렇게 참아주신 거군요. 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판결만 받으면 돈을 받는다 이러는데 왜 지금 이렇게 못 받고 계시는 겁니까?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판결문에서 판사가 판결 주문에 기재한 내용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즉 저절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집행 절차를 거치셔야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갖다 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사람이었으면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판결 절차와 집행 집행 절차. 절차는 이제 별도다 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집행 절차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그 판결 절차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 물건 등 유체 동산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는 방법 등으로 강제적으로 채권을 수심할 수 있으시고 네. 만일 판결을 받았는데 채권자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판결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제 종이 쪽지 네. 판결이 되는 거죠.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이라도 해서 네. 이제 채무불이행자 신청을 하면 법원에 이제 비치를 하게 되고 일반인이 열람도 할 수 있고 은행연합회에 다 통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 양담소에서도 이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여러 번 한번 안내를 네. 해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우리는 전세보증금의 경우에 있죠. 집이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연으로 돌아와서 네.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받으시면 될까요?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채권의 추심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돈을 받지 못하면 답답한 마음에 임대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가서 독촉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까지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도 법에서 정해진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잘못하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는 거죠. 아, 그건 또 실수하실 네, 수 있어서 조금 맞습니다. 유념하셔야겠군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뭐 다른 재산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임대차 목적물이 있으니 해당 부동산을 강제 경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강제 경매는 이제 감정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 신청하시기 전에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 압류 추심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4년 동안의 대출 이자 요거하고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집행 비용도 나중에 네,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이 이자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 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하셨고 그 대출금의 이자를 지금 4년째 부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 이자를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네.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에 알렸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인 손해의 범위가 아닌 특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네. 손해의 발생 여부를 이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임대인이 제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보증금 주겠다 확답이 없거나 아니면 뭐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전세를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증금 반환이 잘 안 될 것 같은 낌새가 있으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속만 끓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여유돈이 없다. 이 보증금 못 받으면 대출 받아야 되고 대출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나는 대출 이자까지 다 청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시면 이런 손해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연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전세 반환 그 청구를 할 때 네. 이러한 손해를 알렸는지가 좀 기준이 될 수가 네,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 판결을 받을 때 같이 알렸으면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 알리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네.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연이자 뭐 법정이자 5%와 소초법상 이자 12%그 부분만 네. 이제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이 법정이자와 지연 손해금이 네. 좀 높으니까 그 대출 이자를 좀 어떻게 이제 포함할 그 수 안에서, 네,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은 네. 드는군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또 전세금을 일반적으로 좀 미리 알아놓으시도록 체결할 때 전세금을 보존하기 위해 조금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좀 대비하시기 위해서. 네. 일단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네. 보통은 임대인이 이제 본인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에 뭐가 기재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래서 동의가 좀 어렵고 그리고 보통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차인이 등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비용이 드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변제권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고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그런 네.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중개인들이 다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도 이것들을 놓치지 않게 네, 또 중개인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방금 김자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잘 체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걸 해놓으셨으면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사 갈 곳이 정해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그럴 때는 그 집에 계속 기다리면서 돈을 주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효력을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유지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사를 하시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셔서 그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을 하시고 이사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네. 이사를 나가도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해놓고 가시면 네, 안전하다 이런 말씀 마무리. 자,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자연 변호사님 다음에도 네. 또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김현정의 멍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